BTV 동진 파야키아 이홍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베스트 콘텐츠죠. 영화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오늘은 21세기 한국 영화 오프닝 베스트 7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모든 장면을 다 신경을 쓰겠지만 네. 특히 이제 라스트 씬, 오프닝 씬 이 장면만큼은 정말 모든 감독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더더욱 만들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지난 23, 4년간 21세기에 나온 최근 작품들 중에서 네. 최고의 오프닝이 뭔가 한번 최고. 저도 한번 머릿속에서 쫙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야, 그거 고르는 거 진짜 힘드셨겠어요? 네, 고르는 게 정말 힘들어요. 네. 사실은 설명하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꼽을 만한 게 많아서 네. 그중에서 최고의 오늘 오프닝이라고 생각하는 7작품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화관에 나오면 오프닝 네. 씬보다는 엔딩 씬이나 클라이맥스가 좀 더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최근에 본 게 먼저 기억이 나니까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야기로나 시각적으로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오프닝 장면들을 다 끝나고 나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처음 무슨 장면을 봤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네. 그게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뭔가들이 그 안에 이렇게 맹아처럼 굉장히. 네, 이런 게 다 함축되어서 사실은 제시되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생각해보세요. 영화를 2시간 넘게 혹은 2시간 약간 안 되게 영화를 봐야 되는데 첫 장면을 지지부진하게 본다면 사실은 영화에 대해서 끌려 들어가는 부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프닝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 팝콘 먹으면서 좀 편안한 마음 봤었는데 네. 반성해야겠네요. 아니요, 왜 반성해? 팝콘 먹으면서 편안하게 네. 첫 번째 장면을 재밌게 보면 되죠. 자, 첫 번째 영화 바로 가겠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2010년작이죠. 시. 네. 이창동 감독님의 그 오프닝으로 제가 또 시만큼이나 좋아하는 건 사실 박하사탕? 박하사탕 오프닝 장면 굉장하고 그 장면이 이제 하나의 장면이면서 하나의 긴 시퀀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박하사탕의 오프닝이 2000년 1월 1일 날 나왔고 이 영화 개봉한 딱 게 첫날이네요. 예. 네. 또 21세기가 또 따지면 2001년부터 시작이잖아요. 박하사탕은 사실은 이 21세기 영화라고 엄밀히 말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 못지않게 좋은 오프닝이 바로 이 뛰어난 시이죠. 사실 이제 오프닝을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 같은 분은 이제 오프닝을 굉장히 화려하게 멋있게 정교하게 구사하는데 홍상수 감독이나 이창동 감독 같은 사람들은 오프닝이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면이 없이 뚝 시작하는 느낌이 있죠. 영화가 시작이 되면 이제 물소리가 이제 어둠 속에서 들리고 서서히 이제 화면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강물을 비춥니다. 아무것도 없는. 네, 평화로워 보이죠? 네. 근데 강물에서 서서히 카메라가 올라가면 하늘이 비치고 멀리 다리가 보이고 그냥 한국의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변 풍경들이 보여요. 근데 카메라가 천천히 우패닝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강가에서 애들이 놀고 있는데 모래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잠깐 비추다 보면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찾다가 갑자기 강에서 뭔가 떠내려오는 뭔가를 발견한 거죠. 아이의 시선에 따라서 아이의 이제 뒷모습이 나오게 되고 멀리서 떠내려오는 것을 이제 카메라가 롱샷으로 잡게 되면 카메라가 마지막 순간에 바뀌어서 세 보니까 4번째 컷이던데요. 네 번째 컷에 이르면 여학생으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엎어진 상태로 강물에 이렇게 떠내려오는 시체가 보이죠. 굉장히 섬뜩하죠. 왜냐하면 그전까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전원적인 풍경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해는 쨍쨍 내리비치고 있고 더 섬뜩하게 느껴지는 건 오른쪽에 이제 시체가 점점 더 떠내려오는데 왼쪽에 커다랗게 시라는 글자가 보통 제목은 보통 길잖아요. 시는 한 글자잖아요. 시라는 글자 자체가 또 길쭉하잖아요. 세로로 이렇게. 네, 그 느낌이 들면서 이게 양쪽이 대비가 되죠. 그러면서 오프닝이 끝나는데 일단 그 장면에서 이 제목 자체가 물론 그 프레임 자체, 이 첫 장면 자체 일부이기도 하고 이 영화의 모든 것이 함축된 그런 장면처럼 보여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은 그런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많은 주제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는 뭔가 하면 이토록 참혹한 세상에서 예술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혹은 이렇게 끔찍한 비극들이 많은 세상에서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자문이 담겨 있는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예술은 영화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시신이 떠내려오는 참혹한 풍경이 있고 그 옆에는 예술이 서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같이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창동 감독 작품에서 이 햇빛이 비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그 햇빛이 쨍쨍 내려치는 대낮이다라는 게 중요해요. 바로 직전에 더군다나 시 전에 나온 작품이 밀양이잖아요. 밀양의 마지막 장면이 햇빛으로 끝나고 있었고 밀양의 마지막에 비치는 그 햇빛이나 혹은 햇볕은 사실은 신의 은총 보이지 않는 과연 있을지도 모르는 혹은 희망 이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빛 속에서 이런 참혹한 풍경이 있고 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함축적으로 보이는 뛰어난 장면입니다. 야, 이 3분 정도 되는 오프닝이 이렇게 주제를 함축하고 있을 수가. 자,
다음 오프닝 베스트 김희석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죠.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 죄 많은 소녀. 네. 죄 많은 소녀 오프닝 굉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볼 때도 그랬는데 네. 영화를 또 다 보고 나면 또 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죄 많은 소녀의 첫 장면은 어수선하게 아이들이 아침에 이렇게 등교하는 것 같은 장면, 그런 거 잠깐 보여주고 그런 상황에서 담임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아침에 시작하니까 네. 조례하잖아요. 그 영희라는 주인공을 데리고 들어오죠. 전여빈 씨죠. 이제 들어가 앉아라고 하려는데 얘가 들어가 앉지 않고 교탁으로. 교탁 앞에서 뭔가 네.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근데 관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말을 할 때 말을 하지 않고 뭔가 자기 목을 만진 다음에 수화를 시작하죠. 아주 천천히. 근데 보통 이렇게 수화를 하게 되면 밑에 이 번역으로 자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관객은 다 수화를 모르니까. 네. 근데 알 수 없는 수화를 계속 천천히 비장하게 얼굴 숙이고 때로는 아이들 보면서 하고 있는데 그 수화의 내용은 알 수가 없고. 그럼 다 끝나고 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전달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색한 상황 속에서 박수를 치는 소리 속에서 오프닝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주는 굉장히 불길한 느낌이 있고 전여빈 씨가 연기가 주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묘한 그런 표정이나 상황들이 있고 아무도 뭔가 쉽게 말을 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관객 입장에서 무슨 장면인지 모르고 심지어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요. 예. 왜 죄가 많을까? 죄 많은 소녀라는 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죠. 그분들 중에 한 아이가 실종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사건 속에서 관련되어서 아이들의 의심을 사고 있는 이 여학생이 바로 이 전여빈 씨가 연기하는 영희라는 학생인 건데 밖에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클라이맥스 부분에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한테 복귀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사실은 영화의 한 전체적으로 보면 후반부에 등장해요. 다시 나오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이 장면이 첫 장면이 다시 나올 때 맥락을 보면 그때는 다른 방식의 컷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 장면에서는 아이들이 들으면서 당혹하는 표정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주고 전여빈 씨만 보여주거든요. 근데 똑같은 장면을 후반부에 등장할 때는 아이들이 뭐 술렁대다든지 알 수 없는 그런 리액션 쇼트라는 게 다 보여주고요. 결정적으로 다시 나올 때는 자막이 나옵니다. 자막이 무시무시하죠. 나는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나의 죽음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이제 수어를 천천히 했던 건데, 당시 아이들은 얘가 이렇게 끔찍한 말을 한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상황이 저는 굉장히 부조리하고 섬뜩한 측면이 있는데, 아주 불길하고 뭔가 미스터리하면서 영화의 전체적인 인상을 요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화가 아주 천천히 열지만 굉장히 어떤 강력한 임팩트로 시작되는 그런 멋진 오프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 장면에 대한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론가님 책 제목이 떠오르네요. 영화는 그렇죠? 두 번 시작된다. 오프닝도 두 번 시작되네요. 네, 영화는 리액션 쇼트와 자막과 함께 두 번 시작된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 많은 영화들이 오프닝에서 등장하는 장면을 후반부에 다시 등장시키죠. 수미상관으로? 네, 약간 마더 같은 영화도 보면 네. 처음에 시작될 때 춤추면서 등장하는 장면이 자신은 춤을 추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후반부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장면이 사실은 사건적으로는 후반부에 있는데 그것을 초반에 오프닝 장면으로 사용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장면이 너무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혹은 맥락이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구조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영화를 이렇게 좀 더 깊숙하게 볼 수 있는 하나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 마지막 작품이죠. 친절한 금자씨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 오프닝은 다 생각나요. 실제로 굉장히 오프닝이 화려하고 멋있고 영화에 쏙 빠지게 만드는 그런 멋진 장면들이죠. 사실 저는 최애 오프닝이 올드보이예요. 네. 올드보이 오프닝 굉장히 박력 있고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오광록 씨의 넥타이로 잡으면서 네. 더군다나 오대순이 역광이고 당신도 그렇지 누구야 싫어 대수 오대수 하면서 과거로 넘어가는 내 거잖아요. 이름은, 네. 그런 어떤 오프닝이 올드보이가 주는 굉장한 박력이 있고, 저도 올드보이를 떠올리면서 이번에 넣을까 말까 막 고민했는데 올드보이도 너무 좋지만 오프닝이 저는 이제 친절한 금자씨를 골랐고요. 친절한 금자씨 오프닝은 일단 그 오프닝 크레딧 자체가 따로 독립되어서 굉장히 멋지게 일단 제시가 되죠. 그것도 유명하죠.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프닝을 보여줄 때 어두운 상태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무지 화면에서 점점 밝아지면서 보여주잖아요. 아까 시처럼. 근데 이 영화는 반대예요. 완전히 하얀 백지 같은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점점 어두워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사실상 그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오프닝이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다루고요. 오프닝이 시작이 되면 한겨울에 이제 여자 교도소 바깥에서 출소를 기다리면서 그걸 축하해주기 위해서 일군의 사람들이 있는 걸 보여주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산타 모자 같은 걸 쓰고 있고 악기 같은 거 들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온 네, 거예요. 찬송가 부르러. 네. 김병옥 씨가 이제 전도사로 나오면서 일군의 사람들과 함께 금자가 출소하는 무려 1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걸 축하해 주러 나오는데 첫 대사가 그런 거잖아요. 뭐 정말 살아있는 천사라죠. 이게 첫 대사죠. 안에서는 친절한 금자씨라고 불렀다네요. 이러면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인데 살아있는 천사라죠? 안에서는 다들 친절한 금자씨라고 부른다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관객은 금자에 대한 정보를 듣죠. 그러면서 금자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겠죠. 이 영화의 주인공인 금자가 바로 출소해서 바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계절협에 맞지 않는 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천천히 걸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김병옥 씨가 전도사니까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면서 다시는 죄 짓고 살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두부를 드시라라고 하고 두부를 주면 두부를 바닥에 팽개치면서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를 말하죠. 네, 얼굴에 미동도 없이 네. 어나 잘하세요 하고 또 네. 안경 쓰고 딱 가버리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그 대사가 굉장히 이 영화를 대표하는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되기도 했잖아요. 아이를 유기해서 살해했다라는 죄명으로 감옥에서 13년 있다가 나온 죄수인데 네. 감옥에서 개과천선해서 뭐 종교의 힘으로 혹은 선의 힘으로 굉장히 친절한 금자씨라고 불릴 정도로 막 천사 그 자체였던 것으로 소문이 났던 여자인데 밖에 나오자마자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카메라에서나 어떤 그 연출하는 방식 같은 것이 문제일 텐데 일반적으로 영화가 끝날 때 금기시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영화들은 카메라를 정면 응시하면서 끝나는 인물의 표정으로 끝나는 영화들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네. 한국 영화는 살인의 살인의 추억이죠. 추억이죠. 이 영화가 살인의 추억이 나온 지 2년 뒤에 나왔거든요. 어떤 느낌을 제가 받았냐면 봉준호의 엔딩에 대한 박찬욱의 오프닝의 대답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살인의 추억의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를 쏘아보는 굉장히 유명한 송강호 씨의 얼굴로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천천히 등장해서 카메라를 쏘아보고 마지막에 카메라를 대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을 한 다음에 선글라스를 끼고 퇴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인의 추억에서는 쳐다본 사람이 형사잖아요. 여기서는 범인이잖아요. 거기는 엔딩이고 여기는 오프닝이잖아요. 제 머릿속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연이 한국 영화에 걸출한 그 두 영화가 오프닝과 엔딩으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이런 우연을 지켜보기도 했었고 또 인물을 등장하는 시키는 방식으로 카메라에 그렇게 극단적인 클로즈업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너나 잘하세요라고 뱉으면서 보여주는 어떤 파격성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제목하고도 다른 어떤 그런 인물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오프닝이 주는 굉장한 쾌감이 있습니다. 아까 죄 많은 소녀에서 앞뒤 조홍을 말씀 주셔가지고 떠올랐는데 친절한 금자씨에서 또 뒤에 또 두부를 또 먹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 그려져 있는 거군요. 사실은 애초에 하얀 바탕의 무지화면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역시 그 두부의 어떤 그 시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고요.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한 어떤 눈을 이제 친절하게 보일까봐 빨간색으로 칠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산타 모자의 빨간색하고 연결되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오프닝 크레딧 자체가 애초에 그 빨갛게 칠한 눈 두덩으로부터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 그게 박찬욱 감독 이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오프닝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시각 디자인까지 사실은 굉장히 미적인 쾌감 같은 걸 주면서 정보를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반전도 주고 흥미진진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영화는 이명세 감독의 스타일을 잘 알 수 있는 영화죠. 형사 듀오리스트입니다. 네. 저희가 이명세 감독 인터뷰를 2년 전에 하면서 네. 또 자세히 얘기를 했죠. 네네. 이명세 감독의 최고의 오프닝은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오프닝들 중에 하나. 21세기 한정하지 않더라도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정말 제가 여태까지 본 한국 영화 중에 탑3 오프닝 중에 하나? Yet millions of eyes can see. Yet why am I so blind? 인터뷰에서 네. 꽃을 주는 것처럼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게 되게 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 장면이 뭐 굉장한 명장면인데 그 못지않게 또 굉장히 좋은 오프닝이 바로 형사 듀얼리스트입니다. 시작이 되면 대장장인 남자가 어느 폭우가 퍼붓던 날 네. 내가 너무나 이제 매혹적인 어떤 여성한테 끌려가지고 그 여성과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을 하게 되다가 갑자기 뚝 끊깁니다. 이런 상놈의 새끼들
그 전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펼친 것 같은 에피소드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심지어는 다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끊어버리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장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게 오프닝이에요. 근데 이야기에 전환 못지않게 화면들도 이제 장면들도 이제 전환들을 주면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장면이 뭔가 하면 그 장터에서 이게 시국이 시끄럽다 보니까 가짜 돈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가짜 돈이 유통이 되니까 이 좌포청에서 이 포교들이나 사람들이 나와서 가짜 돈을 유통하는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꾼들로 위장을 해서. 그래서 안성기 씨나 그다음에 하지원 씨 같은 사람들이 위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대의 형사 영화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복 근무하는 형사 얘기하면 바로 인정사정 볼 것 없다고 사실상 같은 건데 시대를 조선시대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범인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범인으로 용의자로 지목되어서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한 사람의 신출 규모라는 사람 때문에 살해돼서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슬픈 네, 그러면서 바닥에 이제 돈 같은 것이 막 뿌려지게 되고 군중들은 돈을 막 주시려고 하고 그러면서 추격전이 벌어지고 하는 한바탕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범인을 잡기 위한 추격전, 범죄 현장을 묘사하면서 영화가 보여주는 게 20분간에 걸친 오프닝이에요. 근데 오프닝에 관해서는 사실은 스토리상으로는 별로 중요한 거 없고요. 이 오프닝 형사 듀얼리스트에서의 핵심은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인물이 네.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운동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걸 어떻게 담아내실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하나의 어떤 제시처럼 보인다는 거죠. 장터에서 수많은 엑스트라와 주인공들과 막 계속 추격전과 막 난전과 이런 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인물들이 이합집산하는 풍경들 같은 것을 묘사한 그 방식이 너무나 율동감이 있어서 오히려 추상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한 쾌감들 같은 게 있고요. 영화라는 것은 결국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매체일 텐데 많은 부분에서 영화가 이 동감들을 슬로우 모션으로 포착해서 굉장히 멋지게 보여주는데 또 결정적인 어떤 장면에 가면 패스트 모션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간의 길이를 쥐락펴락하는 감독의 마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액션 영화이지만 다 보고 나면 특히 첫 번째 장면은 사실상 멜로 영화의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멜로 영화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운명적으로 보는 순간 반하는 어떤 장면들이 자주 묘사가 되죠. 근데 그걸 액션으로 옮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이 두 남녀가 벌이는 검술 대결이나 만났을 때 합을 겨루는 장면이나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러브신들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네.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독한 사랑은 사랑 장면이 액션 장면 같고 이건 또 반대로 액션 장면이 사랑 장면 같고 네, 그렇군요. 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알뜰하게 보니까 BTV. 자, 다음 영화는 김태형 감독의 놀랍게도 원더랜드 직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만추죠. 만추는 뭐 21세기 가장 뛰어난 한국 멜로 영화 중에 한 편이고 정말 아름답고 슬픈 영화라고 생각하고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영화가 시작되면 미국의 주택가로 보이는데 탕웨이가 멀리서부터 이렇게 주택가에서 허위허위 내려오고 있죠. 근데 처음에는 인도 쪽으로 오다가 갑자기 혼이 빠진 것처럼 중간에 차도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고 물론 차는 없지만 저 인물이 왜 저럴까?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하는 순간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통해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굴에 피멍 같은 게 들어있죠. 뭔가 갑자기 당황한 듯한 표정 속에서 뒤늦게 뭔가 생각난 것 같은 얼굴들의 표정이 보이게 되고 허겁지겁 다시 집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집인 곳,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문을 여는데 바닥에는 어떤 남자가 쓰러져서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편지나 사진 같은 게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죠. 그걸 보는 순간 허겁지겁 치우다가 결정적인 어떤 편지를 발견해서 찢어서 그걸 먹기 시작해요.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녀의 표정은 굉장히 슬퍼 보이기도 하고 혼이 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 장면의 끝에서 어디선가 사이렌이 울리죠. 경찰이 출동하는 소리인 거죠. 그 장면을 보면 사실상 보통 그런 장면에서 흔히 쓸 법한 음악을 전혀 쓰지 않았고 오로지 그녀의 숨소리와 대사도 없잖아요. 그리고 탕웨이 연기만 보여주는 건데 이런 연기를 탕웨이가 너무 잘하거든요. 그 장면 속에 그 인물이 느끼고 있는 굉장한 그런 감정적인 진폭이나 어떤 그 참혹한 어떤 그런 느낌들을 관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장면 속에서 이제 사실상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또 다른 남자랑 탕웨이가 같이 찍은 사진이 보이는 걸로 봐서 쓰러진 사람은 누구일까? 추측컨대 뭐 그 상황을 본다면 질투하는 자기 연인이거나 남편이거나 이럴 확률이 높겠죠. 아마도 어떤 그런 것들, 가정폭력 같은 게 있었겠죠.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남자가 죽게 된 어떤 살인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죠.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사실상 오프닝에 해당하는 설정을 다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인물의 감정을 첫 장면에서 강력하게 관객들에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너무 멋진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벌써 6번째 영화 봉준호 감독의
괴물입니다. 네. 봉준호 감독의 오프닝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마더입니다. 네.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조응한 것으로서는 한국 영화에서 본 최고가 마더라고 생각하고 또 마더의 첫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자리에서 굉장히 길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더를 뺐고요. 마더만큼이나 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괴물의 오프닝 장면이거든요. 괴물의 오프닝은 세 개의 장면이 연달아 있는데 그 세 개를 합쳐서 오프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괴물이 출몰하는 이야기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장면들이거든요. 영화가 시작되면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 속에는 영안실이 나오게 되고 상사인 그 미군 책임자가 아랫사람인 한국 사람한테 지시를 하죠. 굉장히 독극물을 그냥 한강에 방류하라라는 건데 이 사람이 방류하라고 그런 얘기를 태연하게 말을 하면서 독극물도 독극물인데 나는 먼지가 너무 싫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병에 내려앉은 먼지를 싫어할 정도의 깔끔을 떠는 남자가 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 혹은 커다란 비극을 야기할 수도 있는 독극물을 그냥 불법적으로 방류하게 시키는 거예요. 내키지는 않지만 하급자인 그 직원이 이제 방독면을 쓰고 포르말데히드를 이제 버리는데 카메라가 서서히 오른쪽으로 트래킹하는 장면을 보면 버린 병이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것이 이제 괴물을 만든 건데요. 이렇게 우측으로 가면서 트래킹하면서 보여주는 순간 역시 우측 방면으로 이번에는 패닝으로 옮기는 카메라에 의해서 다음 장면이 두 번째로 옮기게 되죠. 같은 방향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연결돼서 나오는 장면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났고 한강에 몸속을 집어넣고 낚시를 하는 두 명의 낚시꾼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네, 갖고 있던 컵으로 이렇게 뜨죠. 떠가지고 이게 뭐야 너무 징그럽지 않아? 돌연변인가 봐 이렇게 보게 되고 버렸던 독극물 때문에 한강에서 뭔가 돌연변이로 괴물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근데 2년밖에 안 지났고 새로 막 탄생해서 괴물이 요만한 거예요. 그것을 집으려고 하는 순간 카메라가 사실상 점프컷에 해당하는 두 번의 쇼트를 더 넣습니다. 멀리 넣고 가까이 넣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부러 그 장면에 시각적인 충격을 주는 건데요. 일부러 틀어지게 해서 그런 점프컷 같은 장면을 통해서 그 괴물 같은 것을 놓치게 만들고 그러면서 다시 카메라가 역시 왔던 방향대로 이번에도 다시 오른쪽으로 패닝하게 되죠.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겠네요.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나게 됐고 괴물이 더 커졌겠죠. 아까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은 상대적으로 카메라의 움직임이 좌에서 우로 움직이는 방향을 주고 그것을 부드럽게 연결하기 때문에 튀지가 않죠.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장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수면을 오른쪽으로 패닝할 때 정반대로 세 번째 장면은 급박하게 달리는 남자를 다리를 보여주죠. 남자의 이동은 우에서 좌로 돼서 시각적으로 두 장면을 강렬하게 충돌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자기 혼자 자살하려다가 이 한강변에서 한강 속에서 뭔가 괴물을 자기만 본 거야.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미련 곰퉁이들 같은 놈들 끝까지 이런 걸 못 보는구나 라고 말을 하게 되고 뛰어내리면서 영화에 이제 괴물 제목이 뜨고 본격적으로 펼쳐지죠. 충돌이 굉장히 큰 게 앞에 장면들은 상대적으로 롱테이크로 찍었거든요. 길게. 롱쇼트로 멀리서 찍었거든요. 방향은 좌에서 우로 움직였거든요. 세 번째 장면은 시작되자마자 급박하게 우에서 좌로 반대로 움직이고요. 시각적으로 우리한테 저항감을 주고 클로즈업의 연쇄로 보여줘요. 달리는 남자의 다리, 막 급박하게 외치는 얼굴, 바닥에 놓은 신발 이런 걸 보여주는 클로즈업의 연쇄를 통해서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세 번째 장면이 이루어져 있죠. 화면 사이즈 다르죠. 비가 오는 환경 다르죠. 카메라의 움직임 다르죠. 프레임이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이 세 개의 장면은 괴수 영화라면 한 30분 동안 초반에 보여줄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완벽하게 영사 언어에 통달되어 있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전사를 다 압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족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4분 만에 이거 효율적으로. 특히 이제 세 번째 장면까지 이르게 되면 그 폭우 속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오프닝은 끝까지 결국은 괴물을 안 보여줘요. 그 낚시꾼들이 놓치는 괴물도 안 보여주고요. 네. 남자가 뛰어내리면서 니는 못 보냐라고 했을 때 그 남자만 봤던 것을 부감으로 보여줘도 역시 우리는 못 봐요. 근데 영화가 정작 괴물이라는 제목이 뜨고 나면 초반 몇 분만 지나면 괴물이 그냥 대놓고. 고수부지를 환경 고수부지를 날뛰면서 보여주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조차도 오프닝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과 이후에서 처리하는 방식까지 관객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뛰어난 그 플롯 구사력 혹은 시각적인 구사력 같은 것을 영화가 보여주는 거죠. 그 쥐락펴락하는 게 재밌는 게 괴물에서도 이렇게 심장 떨리는 그 장면 이후에 바로 송강호 씨가 이렇게 침 흘리면서 이렇게 엎드렸잖아요. 근데 올드보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막 넥타이 잡고 막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최민식 씨가 그 클로즈업 되면서 경찰서에서 약간 이렇게 벙쪄 있는 상태로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두 감독의 비슷한 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라서 많이 쓰는 것인 건데요. 굉장히 훌륭한 감독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인 것이죠.
마지막 영화는 뭐 파이아키아 베스트 콘텐츠의 다관왕이죠. 김지훈 감독의 달콤한 인생입니다. 한 4번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김지훈 감독의 최고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병헌이라는 이제 걸출한 배우의 가장 멋진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병헌 씨가 주는 어떤 그런 강력한 목소리나 톤의 이런 매력들 같은 것이 있고 그 이병헌 씨의 달콤한 인생은 이제 오프닝 장면을 보면 이병헌 씨의 목소리로 시작하죠.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나무가 막 흔들릴 때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건지 바람이 움직이는 건지 그러니까 스승님이 하시는 것은 나뭇가지도 바람도 아니고 너의 마음이 움직인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멋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굉장히 깔끔한 호텔 안의 레스토랑에서 케이크를 네, 정장을 딱 하고 있고 멋진 이병헌 씨가 스푼을 이용해서 너무나 예의 바르게 혼자서 그렇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급한 일이 생겼다 이런 걸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 하나도 서두르지 않아요. 급한 일 해결하러 가는데 천천히 걸어가죠. 봄이 있어요. 그 걸어가는 모습이 영화에서 시각적으로 너무 중요한데 달콤한 인생은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이병헌 씨의 걸어가는 앞모습과 뒷모습에 관한 영화거든요. 근데 그 걸어가는 게 쉽게 얘기하면 본인도 몰랐을 운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직원들 만나면 친절하게 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도 지시하면서 주스라고 하고 인사도 받고 이렇게 가죠. 그리고 이제 진구 씨를 데리고 가서 딱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장면이 웃기기까지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영업시간이 끝났습니다. 세실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주십시오.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하나 하면 옆에서 친구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 그리고 이제 둘, 셋 하는 순간 예, 이 테이블 위로 뛰어 올라가서 액션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막 돌려차기 하고 상대 칼을 제압하고 막 병으로 머리 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 저 해봤어요. 그 발등에 집에 있는 사이다병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치는 게 멋있어가지고 병을 일단 쥘 분이 있으셨어요? 병을 이렇게 발등에 얹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해봤나 해가지고 보네. 이렇게 네.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그런 자막 같은 거 흔히 있는데 영화라서 네네. 그런 거 넣을 수도 없고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액션이 벌어지는 전광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보여주는 거고 이 환경 속에서 사실은 이 사람이 해결하는 방식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폭처럼 해결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조폭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굉장히 스타일리스틱하면서 이 사람은 너무나 깔끔 떠는 샐러리맨처럼 자기를 딱 해결하는 거잖아요. 일이 다 끝나면 다시 퇴장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 첫 번째 장면은 그 안에서 일단 유머도 있죠. 액션도 있죠. 관객이 기다리는. 인물이 어떤 것인지 성격도 보여주죠. 그러면서 또 앞에 펼쳐놓은 우화 같은 어떤 얘기를 통해서 저 남자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무슨 이야기야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는 아주 스타일리스틱하고 멋진 그런 오프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한 영화 7편 모두 BTV와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7편 정도 다뤄봤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렇게 할 때마다 항상 제외하는 영화들이 있어서 약간 제목만 말씀드리면 똥파리 같은 영화, 소름 같은 영화, 네. 혹은 멋진 하루 오프닝도 참 좋았거든요. 이런 한국 영화에 참 좋은 오프닝이 많았다. 그래서 7편을 고르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 드리게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베스트 컨텐츠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